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주체는 경제의 정체입니다. 부제는 조선노예제 사회의 후과 1입니다. 지난 4시간을 통해서 저는 조선왕조는 노예제 사회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자로서 제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예제 사회는 여러 가지 그 후과란 것은 보통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결과를 빚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16, 7, 8세기, 19세기 조선 왕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노예제 사회는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사회도 그렇고 미국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 남부 노예제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공통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적 노동을 결여합니다.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에 어떤 창조성을 부여할 어떤 유인을 갖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 노동의 주체 생산자의 권리가 부재합니다. 자본주의는 다 아시다시피 중세 농노제 사회에서 농노제적 억압하에 있던 농민들의 농민적 권리가 성숙하고 시민사회가 성립하고 또 상인과 수공업자의 권리가 사유재산으로 발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의 생산적 노동에 기초한 권리의 성립이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인데 그런 것이 노예제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자 대중이 사회적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이기 때문에 사회가 하나의 자치와 자치적 권리를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가 다시 말해서 소사이어티가 성립하지 못하거나 매우 미약하게 성립할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를 담당한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제 사회의 확장에는 그 노예제 공동체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하고 어떤 전투적인 기상을 보입니다만 일단 노예제 사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추구할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상호간의 정치적 분열 그리고 결국은 어떤 국가의 해체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경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덕이 타락하게 됩니다. 한 사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통 감각이 없을 때 그 사회는 찰나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로 도덕이 타락하는 가운데 노예제 사회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제 사회에서는 스스로 이 노예제 사회의 권리를 깨기는 힘들고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주어져야 깨집니다. 로마 사회가 게르만 원시 문명의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깨지고 중세 사회로 이행을 했듯이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노예제 사회는 도덕적인 타락이죠. 주변에 북부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등 어떤 서유럽의 어떤 발달된 어떤 그 인권 권리에 기초하는 그런 문명사회의 포위가 되어가지고 결국 해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앞으로 하나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특히 18, 19세기 조선사회에서 이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제 나름대로 정리되는 대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적 노예제 사회의 특질이 있다면 이거는 다른 노예제 사회와 달리 지독한 폐쇄 경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높은 세국의 장벽으로 역할을 했던 그와 같은 그 폐쇄 경제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폐쇄 경제는 노예제 사회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폐쇄 경제는 조만간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에너지의 공급에 위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많은 기회에 소개를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20세기 초에 조선 한반도의 임적 상태, 임야 상태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지도였어요. 노란색은 나무가 전혀 없는 완전히 발가벗은 그러한 그 산지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체 산지의 한 25% 내지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붉은색은 나무가 있긴 하나 매우 성근 상태, 매우 성근, 나무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성근 상태의 그와 같은 것들. 칠임 발생지다, 칠임지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초록색만이, 그러니까 함경북도에 있는 개마고원이나 태백산맥 자락이나 등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 들어갔어도 나무를 벌채에서 운반해 나올 수 없는 것, 이런 곳에서는 원시적인 어떤 상태의 어떤 산림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또 한 25% 내지 30% 되고요. 나머지는 헐벗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구한말 서울 근교에서 어떤 외국인이 찍은 농부들이 작업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이 외국인이 그 기자의 그 사진기의 앵글은 이 농민들의 작업에 맞춰져 있습니다만 저의 눈길은 저 뒤편 산에 가 있습니다. 산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헐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꼴짝이나 바위, 높은 곳, 그런 곳에서나 나무가, 겨우 있을 뿐이고, 산 전체가 완전히 사막의 무슨 모래상처럼 헐벗어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산기슭의 하나의 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와 같은 헐벗은 어떤 상태의 산지를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요, 제가 자란 그 동네에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지금은 산에 들어갈 수도 없는 수풀이 울창한 상태입니다만 그 당시는 저 같은 어린애들이 가마니를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았던 그러한 일종의 그 모래톱으로서 하나의 산이 이렇게 완전히 헐벗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한반도의 산림이 헐벗게 되는 것은요,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18세기부터입니다. 17세기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그 인구가 취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건축을 하거나 또는 난방을 할 목적으로서 산에서 나무를 벌채를 하더라도 그 벌채하는 양과 그 산림의 자연 정식,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산림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이 되면은 인구가 많아져서 경제가 양쪽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진 덕분에 산에서 나무를 베는 양이 산에서 자라는 양이나 심는 양보다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18세기 중후반이 되면 벌써 산이 헐벗기 시작합니다라는 위기의 목소리가 각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울창한 산림에서 살았던 한반도의 호랑이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18세기에는 호랑이가 참 많았어요. 호랑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왕조실록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은 호랑이는 한반도로부터 사실상 철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가 살 수 없는 산림이 황폐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폐쇄 경제가 피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이 바로 한 사회의 어떤 유지 생산에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이 폐쇄 상태의 폐쇄 경제 하에서는 내부에서 조달될 수밖에 없고, 그 내부에서 조달되는 에너지가 주로 산림에서 구해지어야 할진데, 경제의 어느 수준의 발전, 인구의 확장은 곧바로 산림의 파괴를 몰고 오고 에너지 순환의 위기를 몰고 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 생태 위기가 18세기 이후에 조선 경제에 닥쳤다는 것이고, 보여드리는 저 그림은요, 제가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 각 한 30여 개 마을을, 주로 옛날에 양반들이 살던 마을을 다니면서 수집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수집해서 발표한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제시한 그림인데요. 양반 마을에 가면은 양반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개가 소유하는 그 공유답 논이 있고요. 그 논에서 연간 얼마 소출이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개 문서라 하는데요. 그 양반 촌락에 있는 개 문서들을 쭉 수집을 해가지고
논 1두락당, 두락이라는 건 한 150평 내지 200평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 두락당 그 연간 생산되는 생산량이나 지대량이 어떤 것인가를 한 30여 개 마을에 계문서를 조사를 해서 그 지대량을 그냥 그대로 매핑을 한 겁니다. 산포를 한 것인데요. 대강 봐서 알 수 있듯이 이 17세기 이 제일 첫 번째 점이 나타나는 게 17세기 후반입니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까지는 쭉 감소를 하다가 19세기 후반 이후에 뭔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통계학적으로 엄밀한 방법을 통해서 그 평균선, 회계선을 제시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남부지방 논 1두락의 토지 생산성의 장기 추이가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까지는 막 그런대로 안정세를 누리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쭉 들쑥날쑥 어떤 톱니를 보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1880년대까지 1890년대 초반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상승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농사의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토지당 생산성의 하락이 장기적으로 쭉 관찰되는데요. 이것을 둘러싸고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그대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농사의 후퇴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방정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은 제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하나의 학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과 다른 재화의 상대 가격을 쭉 비교를 해보면요. 쌀에 대비된 모든 상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쌀이 부족해지는 거죠. 쌀보다 고급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는 기타 사치적 소비품이나 의류 이런 것들도 감소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더 이상 깊숙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산림이 저렇게 헐벗을진데 논농사가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림이 헐벗지 않았다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산림이 헐벗으면 조금만 비가 와도 사태가 발생을 하고 수로를 막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온 흙이 논을 덮습니다. 토사라 그러는데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하고요. 산에 물이 저장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조그만 비에도 홍수가 나고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자주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포장의 상태를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파괴를 하게 됩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북한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와 같은 농사의 해체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현상이 18세기 후반부터 한 100년간에 걸쳐서 쭉 이루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매해 연말에 중앙부처의 각 기관들 약 한 100여 개 기관이 있는데 그 100여 개 기관이 연말에 시제로 보유하고 있는 쌀이나 콩이나 포목이나 여러 가지 시제를 동전으로 환산해서 통합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인데 17세기 후반부터 쭉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연말 시제가 한 500만 량 가까이 달했습니다. 정조 연간에 감소를 하죠. 정조가 화성을 짓는다고 해서 많이 재정적인 어떤 투자 낭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순조 초년에 이 재정이 다시 재건이 됐다가 그다음부터는 쭉 급속한 속도로 연말 시제금이 나중에 1870년대가 되면 100만 량에 불과합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무려 5분의 1에 불과하게 되죠. 연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연중은 계속
차익 경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순에 봉착합니다. 이것도 조선 왕조가 조선 왕조의 재정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뚜렷한 어떤 수량적인 지표입니다만은, 조선 왕조의 재정이 이렇게 점점 빈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기초적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논농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상태로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통계는요, 전국 각 팔도 330여 군현에서 많게는 10개, 적게는 2개 이렇게 장시가 열렸습니다. 5일마다 열린다 해서 5일장이라 그러는 정기시인데요. 이 정기시의 총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1770년에 정기시의 총수를 알 수 있는데 전국에 1062입니다. 62인데 1830년이 되면 1052예요. 그런데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전라도에서 216에서 188로 그렇게 감소하고, 경상도가 276에서 268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다소 심각한 어떤 이미 후퇴가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1872년이 되면은 전국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개 도만 보면은 충청도가 158에서 105로 무려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전라도는 188에서 169, 경상도는 268에서 237. 이 1872년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엉성한 데가 있다 해서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저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막 도처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명화적이나 활빈당이 발호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짐을 지고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시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경제적 또 위기의 하나의 그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1890년대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1911년이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1084라 해서 그 이전보다 많아집니다만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아직도 18세기 후반 상황을 아직 복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충청도가 1770년인데 70년에 157개였는데 1911년에는 138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복구가 되는 게 이제 191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8세기 후반부터 경제는 생태 환경의 파괴와 더불어 논농사가 후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 재정도 후퇴하고, 정부 재정이 후퇴를 하니까 하청 농민들을 보살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보험제도, 여러 가지 국가적 재분배 경제가 또 해체가 됩니다. 이 국가적 재분배 경제 이외의 경제를 통합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 장시였는데, 이 장시 자체도 해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 재분배 경제와 그 다음에 장시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 자체가 이렇게 후퇴를 함으로써 경제는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가 이렇게 큰 위기에 빠져들어가게 된 그 기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독립신문 1897년 6월 10일자에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인민의 권리의 부재가 그 원인입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저는 당시 청년 이승만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이 중에 상당한 단어를 같이 하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 이승만이 독립신문에 이 글을 기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뭐 반드시 확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세계 인민 중에서 제일 불쌍한 백성은 조선의 백성이다. 그 불쌍한 까닭은 다름 아니라 남은 나라 인민들은 국중의 법률이 소상하고 학문이 진보하여서 사람마다 법률만 범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재주가 있으면 벌어먹고, 세상에 자주 독립한 백성이 되어 빈부귀천간에 사람마다 자기 신상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마다 자기 직분만 하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누구에게 천대받을 일도 없는지라, 조선은 법률도 소상하지 않고 사람들의 학문이 없어
벌어먹을 도리가 두 가지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법률이 소상하지 않다.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률이 없다. 법률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사회의 분열, 뭐 도덕적 타락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재정도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니까 양반 관료들이 면허받은 협혈기가 되어가지고 백성의 재산을 갈취를 합니다. 백성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제서천하에 불쌍한 것이 조선의 백성인데 법률이 없어가지고 백성의 권리와 그들의 재산권을, 그들의 인신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백성의 권리와 인신의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정신적인 타락 상태에서는 학문도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 노예제 사회의 말기에 막다른 골목 속에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19세기 말에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거기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그 신음소리를 이와 같은 문장으로 저는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이라는 강의에서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워낙 당시 상황을 전달하는 리얼한 여실한 어떤 그 문장이라서 저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자꾸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는데요. 하나는 농사를 하든가 짐을 지든가 하여서 연명하는 것이요. 둘째는 벼슬을 하든지 벼슬하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든지 하여 국중에 몇 개 있는 농사하고 짐져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다. 농사를 하거나 또는 남의 하인이 되어서 짐을 지거나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 가지 연명하는 길이라면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을 뜯어먹는 길이다. 그러고 본즉 전국의 형세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한 뿌리가 되어 그 땅과 그 정부와 그 임금을 모시고 자주 독립하는 나라가 될 기미는 없고 서로 헤아려 하며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 큰 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작은 고기를 먹고 작은 고기는 송사리를 먹어서 한 나무에 매달린 부럭지들이 서로 해치려고 하니 어찌 그 나무가 잘 자라며 성해지리요. 이게 이제 한 국가가 해체되는 겁니다. 서로를 뜯어먹고 해치려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한다. 그 중에 개성한 등분과 신분입니다. 청등과 당론, 편색, 정치와 사회가 분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 안에 한 등글 밑에 있으면서도 서로 각심과 서로 사정으로 사람들을 박대하며 서럽게 군다. 사회가 분열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그래서 비록 한 임금 밑에서 한 뿌럭지에 매달려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신분을 나누고 당론을 나누고 편색을 지우고 하니 이 나라가 자주 독립할 기미가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상황, 이건 누가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 사회의 어떤 구조의 자기 전개 과정에서 초래된 19세기 말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앵구스 매디슨이라는 유명한 그 경제사학자가 있었습니다. 1926년생이고 얼마 전에 2010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은 뭐 탁월한 어떤 경제 이론가가 되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야말로 부지런하게도 각 나라의 경제 통계를 망라적으로 수집해서 The World Economy라는 통계 자료집을 내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집에 각 나라의 1인당 소득 수준과 인구를 추계를 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도 이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국제적으로 메디슨 프로젝트라는 것이 성립을 해서 그 사람이 만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자꾸 수정 보완해서 2, 3년에 한 번씩 수정한 것을 발표를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국제적 어떤 경제사학자들의 어떤 저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메디슨 프로젝트가 지난 연초에 발표한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하면요. 세계 39개국의 1인당 GDP,
GDP를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1870년과 1911년입니다. 1870년과 1911년에 1인당 GDP를 추계할 수 있는, 추계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39개국입니다. 39개국인데, 이 39개국 가운데 코리아가 있어요. 저 빨간 점이 바로 그 코리아인데요. 이 횡축은 1870년, 정축은 1911년, 이렇게 해서 39개 나라의 그 양년에 걸친 소득 수준을 제가 점을 찍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면은 뭐 제일 오른쪽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CHE, 이건 스위스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NGL, 이건 네덜란드, AUT, 이거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GBR, 그레이트 브레이턴, USA, 벨지움, 네덜란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제일 39개국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 소득 추계를 초기할 수 없는 어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론 코리아보다도 더 낮은 어떤 지역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크게 말해서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수량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에 나온 이 이야기가 세계 인민 중에서 제일 불쌍한 백성이 조선 백성이라는 그 당시 사람, 아마도 청년 이승만이 썼을 이 글은 100년 뒤, 무려 한 120년 뒤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수량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 앞으로 자꾸 개량이 되어서 앞으로 사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코리아가 최하등에 매핑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요 가격은요, 1990년 US 달러 가격이고, 그때 1990년 US 달러 가격으로 1911년 소득 수준은 1000달러가 되지 못했습니다. 600달러, 700달러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체로 뭐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경제는 크게 말해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그 하락하는 나머지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극복되는 게 바로 앞서 보여드린 이 그림입니다. 1890년대 이후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업워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다름이 아니에요. 시장이 열려가지고 일본으로 쌀 수출, 콩 수출, 뭐 여러 가지 수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매우 단순하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경제 발전 현상의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쇄 경제는 쇠퇴하고 개방 경제는 상승한다. 1890년대부터 일본으로 쌀 수출, 콩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그제서 비로소 일을 열심히 할 어떤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버려둔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한 번 김멜걸 두 번 메고, 두 번 김멜걸 세 번 메고. 왜? 정산을 하게 되면은 상응하는 소득이 증가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만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때가 되면은 각종 밀란이라든가 동학농민난 이런 것도 진압이 되고 사회가 질서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질서를 찾는 가운데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어떤 그 식민지적 억압하에서나마 차곡차곡 정비되는 가운데 보통 민서들은 노예제적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가운데 보다 열심히 노동하고 창조적으로 노동할 어떤 그러한 인센티브와 계기를 찾게 되는 것이고, 경제는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끊기는 부분은 그때 1930년대 말입니다만은 이때 대흉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은 뭐 계속해서 저 커브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왕조 경제는 정체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노예제 사회인 연거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노예제 사회가 다시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어떤 상승의 발전의 계기를 찾는 것은 해외 시장의 대두였다는 그와 같은 어떤 역사적 진리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선 노예제 사회의 후가 2로서 사회의 분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